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영혼이 숨쉬는 과학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면 워낙 싸움닭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죠. 종교의 적, 정확하게는 이제 기독교의 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과학 맹신주의자, 하여튼 좀 안 좋은 이미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론이나 이제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면요, 이런 쪽보다는 이제 좀 정통의 훌륭한 과학자, 어찌 보면 이성의 수호자, 촌철살인의 농객,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학자로서의 유명함이나 아니면 훌륭함, 이런 부분은 전 세계 탑 클래스인 거를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일단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유사 과학들이 있잖아요. 이제 미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내용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속임수를 당하면은 그냥 재정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약간 좀 기분 나쁘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의학적으로나 아니면은 기타 인생에 관련된 어떠한 결정,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유사과학, 미신, 잘못된 내용들에게 당하면은요, 인생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가 평생을 바쳐서 개선하려고 했던 점이 바로 이러한 과학적 오류, 정확하게는 잘못된 과학의 오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명성도 얻었지만요, 이렇게 절대 다수, 그리고 상당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좀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곳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잘못된 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좀 힘든 생활을 많이 했고요. 과학자이니까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철저하게 과학적 논증과 고증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성적인 내용으로 어떤 토론을 하거나 담론을 하기보다는 무작정 그냥 감정적인 공격, 비이성적인 내용으로 그룹을 지어와서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의 반복이 이분 인생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굴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의 과학적 성찰, 그리고 그 업적의 훌륭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 뛰어난 인간 자체로서의 강함, 저는 여기에 이 사람의 매력 포인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또 새로운 책을 냈으니까요. 영혼이 숨쉬는 과학. 제목에서부터 영혼이 들어가고 숨쉬는 과학, 이렇게 들으니까요, 예전부터 해왔던 이제 종교에 대한 공격, 이것에 더욱 강화된 판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리처드 호킨스가 이제 맨 처음에 썼던 글들, 그러니까 에세이, 편지, 이런 내용들을 모은 그 모음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30년간 쓴 강연문과 칼럼, 에세이, 이런 내용들을 총 합해서요, 좀 잘 쓴 거 있고 못 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1편을, 41편을 엮은 모음집입니다. 이 중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과학도로서 처음 나왔을 때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 그리고 학회에 공을 들여서 본인의 과학적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 그 다음에 본인이 좀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종교계로부터 거센 공격을 당했을 때 이를 좀 변호하는, 그리고 과학적 반증을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썼던 그 본인의 나이, 그리고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처한 상황, 이런 게 모두 다 틀립니다. 따라서 어떤 글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한 편의 논문으로 봐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내용도 있지만, 그냥 본인 친구에게 가벼운 메모 형식으로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의 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연관성이라던가 좀 수준의 일관성,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라는 게 원래 그냥 일반 내용을 봐도 좀 어렵잖아요. 개인의 이제 사색이 들어가 있고 개인의 성찰과 그런 깨달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써도 어려운데, 과학적 내용으로 이 내용을 좀 계속 풀어가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다 읽고 난 지금 역시 리처드 도킨스는 리처드 도킨스다, 이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이 공통되지 않은 주제에 대한 41가지 이야기니까요. 평소부터 많이 다루던 과학적 주제, 예를 들어 진화론이라던가 자연선택, 종교, 과학 철학, 이런 정통의 내용에서부터 정치적인 내용,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부분, 여기에 더해서 개인적인 이슈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는 이제 과학적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좀 본인이 미리 생각해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이기적 유전자라던가 만들어진 신, 이렇게 좀 공격적인 무신론자로만 리처드 도킨스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요, 그의 색다른 모습, 어쩌면 소설가나 시인으로 전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킨스의 책을 이제 한국에 소개된 내용은 거의 다 읽은 편입니다. 논문까지 찾아본 것도 있으니까 아마 큰 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대부분 뭐 일관성 있는 연구 주제로 지금까지 본인의 업적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자연의 신비를 밝혀왔고요. 주변에서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논리, 이것을 아주 정말 테크니컬하고 과학적인 내용으로 공격하는, 본인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이걸 표현하는 방식도 훌륭한 과학자이자 과학 저술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모두 이런 이 도킨스 특유의 박식함, 위트, 유머,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늘 새롭게 느끼는 그런 놀라움을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편을 빼면은 대부분이 이제 1995년부터 한 2010년도까지, 그러니까 도킨스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위한 이 강의, 이 석좌 교수를 맡고 있을 당시에 쓰인 글들이라고 합니다. 이 집필 시기뿐 아니라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원고가 발표된 뭐 장소나 매체,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양해요. 다루는 내용도 아주 복잡한 진화론, 뭐 본인의 주특기죠. 여기에 더해서 뭐 과학자가 가져야 할 가치관,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기본값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미래 예측에 관한 부분, 개인적인 삶까지 폭넓게, 그리고 굉장히 소탈하고 솔직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이 도킨스의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도킨스라는 작가에 대한 그런 필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책도 기존의 도킨스의 사상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표현 자체가 좀 에세이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좀 부드럽고요. 읽기가 좀 편한 그런 정도죠. 하지만 지금까지처럼요, 나쁜 과학, 그리고 이상한 내용의 종교교육, 기후변화 부정론자들,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그 강도를 놓지는 않았어요. 표현만 부드럽게 한 거죠. 하지만 인정사정 없이 비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목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킨스가 이 비과학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어 쓰여야 하는 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고 하는데, 보통 왜 뭐 과학은 이제 플라즈마, 그러니까 유령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영혼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 어떤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적인 성질의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의미의 영혼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종교를 비롯한 그 어떤 미신적인 것보다도 영혼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도킨스가 말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이이기는 하지만요, 이 책 자체가 60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제 볼륨이 상당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과학적 기본 소양이 있어야지 좀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요. 그리고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는, 그리고 도킨스의 이 평소 좀 설파된 내용 중에서도 제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거는 좀 힘들어요. 내용이 워낙 많기도 하고 기존에 했던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대략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개의 챕터, 이제 부로 나뉘어놨는데요. 첫 번째 1부를 보면은 이제 도킨스의 과학 철학을 좀 대략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도킨스의 대답, 뭐 이렇게 파악하면은 좀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아무래도 생명공학, 생물학의 베이스를 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학문의 원천이 저 위에 다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의 이 인류사의 위대한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 정교하게 다듬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예언자로서의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이제 미래 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인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주 탐사 기술, 그리고 인간의 심층 의식 연구의 발전,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 과학적 진보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방면에서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에 가면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시사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리처드 호킨스가 이 책을 쓴 게 95년에서 한 2010년 그 사이인데, 이때 글로벌 이슈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현상을 파악해보고 도킨스의 이제 과학적인 추론 그리고 이제 증명을 통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는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 종교에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종교계에서 이야기하는 비합리적인 주장, 그리고 신을 팔지 말라고 하면서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어떤 좀 이익을 취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현대 문화를 보면서 느끼는 모순에 대한 글들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에 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과학적 내용으로 약간 좀 유머러스한 내용들을 뭐 이야기하는 그런 좀 형식을 탈피한 내용들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그분의 과학적인 업적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이게 책의 장이 생각보다 안 넘어가는 이제 중간중간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워낙 각주와 미주가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내용을 딱히 몰라도 뭐 우리 다들 뭐 나름의 생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생 짬밥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제 가장 과학적인 과학자인데요. 그의 책에는 각종 수식이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게 표현해서 이쪽의 진입 과정을 좀 높이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은 옛날 종교 활동의 사제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평소 리처드 도킨스의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낮추고 점점 그 수준을 높여오는 약간 좀 미국식 교육의 이 가치관을 그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이제 길게는 3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쓰였고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좀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맥락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주제라고 해도 사고관, 시점이 다 달라요. 그래도 리처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평생도록 좀 읽어온 일관된 사고관,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한결같은 생애,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대한 어떤 권위 그리고 믿음을 더 크게 실어주는 듯합니다. 아주 냉철한 과학자이면서 따뜻한 유머와 영혼을 갖고 있는 리처드 호킨스, 그의 영혼이 숨쉬는 과학. 이번에도 아주 재밌는 그리고 좀 충만한 시간을 보냈고요. 저도 관련해서 좀 재밌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디지털 권력자들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지노움이라던가 이제 이런 걸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이제 슈퍼컴퓨터급이 필요하고 여기에 뭐 최초는 얼마의 비용이 들었고 점점 코스트가 다운되고 있다. 과학적 성과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책에서도 많이 했고 저도 좀 다른 방송 부분에서 좀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디지털 권력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권력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의 핵심 그 멤버들을 일컫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서 2022년에 각 글로벌 IT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애플이요. 매출액이 한화 45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40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제조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구글, 매출액이 310조고요. 영업이익이 95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30.6%가 나오네요. 거의 애플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제조기업이고 여기는 뭐 아무리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베이스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참 대단해요. 그리고 구글보다 더 대단한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액 자체는 좀 떨어집니다. 220조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95조예요. 구글과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43%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뭐 전부 다 미국 회사고요.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제조 메이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얼마인가? 매출액이 약 28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50조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이 다른 기업들에서 이 정도 사이즈를 내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참고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8.5%, 제조 메이커로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예전을 보면은 아무래도 제조업이 우선시되는 시대였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현 세대 최고의 두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물건을 사도록 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세계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제조 기업의 최선두인 삼성전자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비하면 한 수 아래죠. 그리고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본주의, 기존의 알고리즘이라든가 검색 엔진, 플랫폼, 그리고 SNS,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감시하고 정치의식을 조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먼저 그 수치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날의 현대인이 이 스마트폰과 SNS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가? 스마트폰 사용자가요, 하루 평균 3시간 30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50%는 5시간 이상을, 그리고 사용자의 25%는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아주 중독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90% 가까이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웹페이지를 보는 이런 퍼센테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루에 2시간 20여 분 정도는 SNS를 사용하고 있죠. 이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기타 이런 미래 관심 경제의 대표 주자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화면에 붙어 있게 만드는 아주 간단하고도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 계획을 여기에 포커싱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회사 오퍼레이팅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사소한 측면까지 어떤 행동 분야의 전문가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한 결과를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거죠.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읽고 링크를 클릭하고 즐겨찾기를 추가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기사를 리트윗하죠. 슬롯머신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거나 피곤해서 잠이 들어야 기계를 떠나죠.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할 때만 SNS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왜 그 미래 사회를 굉장히 암울한 이 디스토피아로 묘사한 여러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옷도 입지 않은,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나 그런 음식만 먹는 미래의 허약한 신체의 인류가 계속 특정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정신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과도기가 아닌가, 이런 섬찟한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게 제공한 이제 시간과 관심, 참여, 고스란히 이제 우리에게 감시라는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 관한 데이터를 그들에게 제공해 준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검색하고 쓰고 전송하고 계산하고 수신하고 클릭하고 지인들과 공유하고 파일을 첨부하고 이런 모든 것이요,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리되고 요약되고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 여기에는요 기본적으로 몇 개의 카메라가 걸려 있죠. 그리고 마이크도 있고요. 10개가 넘어가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GPS를 비롯해서 4개 이상의 위치 정보 추적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GPS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팝니다. 사실 여러 정보들 중에서요, 가장 귀중한 정보, 가장 돈이 되는 정보는 지리적 위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인생에서 매 순간 어디에 있었던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으면요, 그들은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그리고 잠자는 곳, 그리고 시간, 그리고 이동하는 목적지와 시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 여행하는 곳,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위치, 뭐 카페, 그리고 물건, 이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 모든 걸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해주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스피커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비서들, 뭐 아마존의 알렉사라던가 애플의 시리,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기기들이요,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을 계속 엿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에게 팔아 넘기기도 하죠. 구글 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의 90% 이상은요, 수집한 데이터를 구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절반은요, 데이터를 10개 정도의 제3자와 공유하기도 하죠. 거의 모든 회사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브로커에게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데이터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곳, 당연히 광고입니다. 이 광고 분야의 이 광고주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보다도요, 자신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이 타겟에게 광고가 다이렉트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관한 이런 데이터는 그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잘 알려주죠. 구글의 투자자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지역 고객을 찾고 있는 소기업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상의 광고주가 우리의 고객이다, 이렇게 아주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모바일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타켓에서 당신이 원하는 광고의 대상을 찾을 수 있다, 계속 광고 문트가 팝업으로 뜹니다. 좀 무서워요, 생각할수록. 뭐 구글뿐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같은 회사 역시 사용자가 올리는 글, 사진, 동영상, 그리고 지인들의 댓글, 이런 정보들을 혼합해서요, 사용자에 관한 메타 정보를 얻고 이를 광고에 활용합니다. 결국 계속 팔리는 것은 사용자들이죠. 이러한 디지털 자본주의의 테크놀로지, 단순히 클릭을 유도해서 물건을 더 파는 데만 활용하는 그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요, 알고리즘을 추천하는데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 어떤 특정한 사상을 계속 주입하죠. 그리고 가짜 계정 등을 통해서 정치의식이나 사회적 사안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데에도 계속 이용됩니다. 경쟁 진영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데도 이 SNS, 유튜브만한 내용이 없죠.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도구들입니다. 예전에 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영국의 데이터 분석 회사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 취합해서 당시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이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과 이슈였는데요. 미국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잖아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각계에서 성토가 빗발쳤습니다. 트럼프도 상당히 궁지에 몰렸었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스캔들 뒤에 각 이제 파티들, 이 정당들이 오히려 더 온라인 정치 마케팅에 뛰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봤잖아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은요,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다른 그들만의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청중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정치를 보면은 이제 모든 국민들을 하나의 단일 메시지로 설득해야 했어요. 상당히 어려웠죠. 아무리 능력 있고 수완 좋은 정치가라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통로를 통해서 다른 내용을 동시에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각 그룹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통로가, 그리고 기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사상이 다른 A, B, C, D, E 조직, 파티, 정당이 있을 때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들을 모두 나의 이 정당 안에, 나의 우산 안에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의 이상향을 실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종의 행위자는 글로벌 정보 기업들의 수장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이게 좀 매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보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M&A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게 다 하나의 인프라로 통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기술 이제 집단의 헤드들이 타 브랜드들을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컸던 기술 기업들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변하지 않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우리를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설계되고 있는데 그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해 운영이 될까? 당연히 그들을 위해 되겠죠? 세계적인 정보 테크놀로지 기업들. 그들은 이제 권력에 맞서는 어떤 좀 피플 파워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들에게 본인의 무기를 나눠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도구는 결코 권력을 해체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이게 역사의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고 파악하고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집어넣어주는 아주 익히기가 쉬운 지식들만 단편적으로 갖고 있다. 그것들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기 쉬운, 조종하기 쉬운 미래사회의 기계 부속품이 될 수 있다.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 평소의 생각을 더욱 확신 있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다음 이야기할 주제는 세상을 바꾼 공식입니다. 좀 전에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수학적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뭐 공식은 안 나와도 이름 자체는 언급이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알아두면은 뭐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좀 헷갈리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는 그런 공식이죠. 아주 우리가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좀 쉽게 접하는, 가장 빠르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이 이제 가장 큰 각을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가장 짧은 변은 가장 작은 각을 마주보고 있게 됩니다. 이 공식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이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내용이죠. 현재 이 공식에 관한 증명만 해도 수백여 가지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뭐가 대단한가? 그런데 이게 이 건축이나 건설, 뭐 구조, 탐색, 그다음에 항해와 측량, 우리 인류를 윤택하게 살게 해주는 이제 사회 구조 인프라 등의 내용에 많이 이용되는 도로도로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경사진 지붕을 제작하고 있다. 그때 지붕의 높이와 가로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 지붕 경사면의 대각선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붕의 면적을 쉽게 계산하고 제작할 수가 있죠. 이 바다나 대양을 항해할 때 2차원 탐색에도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두 길이를 이용하면은 최단 거리, 그러니까 대각선이죠. 이걸 간단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아주 수월하게 항해도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원리로 항공항법에도 적용될 수가 있겠죠. 비행기의 고도와 공항까지의 거리를 안다. 그러면 공항으로 강하를 시작할 때 정확한 위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 지도 제작이나 측량에도 활발하게 쓰이는데 주로 지형이 고르지 않을 때나 언덕 아니면 뭐 산의 경사면 이런 걸 계산할 때 이용이 되죠. 의외로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의 다음에 좀 살펴볼게. 미적분. 미분은 이제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죠. 그래서 이제 국소적인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제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아마 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분은 이제 함수가 정의될 때 이제 그래프 그리고 그 구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뭐 이런 미적분이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임을 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이나 물리학 등의 이제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아주 기초적이고요. 필수적이면서 계산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적분은 보통 이 수학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그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죠. 먼저 미분을 보면은요. 이제 바이러스의 증식, 뭐 진동 현상, 열전도, 방사성 원소 붕괴, 이런 요소들의 이제 지수로그 함수와 함께 자주 사용이 됩니다. 또 유체역학이라든가 전자기학, 이런 물리학의 주요 과목이나 공학 분야에서도 이 미적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천문학에서도 이 천체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거나 전자기 복사 뭐 이런 상황에서도 미분 방정식이 아주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 건축학을 보면은요, 이제 미분이 많이 쓰이는데 이 곡선의 접선을 이용해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무인 카메라에서도 미분이 사용되죠. 예를 들면은요, 이제 카메라가 이제 셔터를 이제 찍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 앞에 감지선을 지나가는데 최초에 걸렸던 시간, 그리고 그 후의 속도를 계산해서 이 과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이제 그런 데 사용이 됩니다. 이게 미분이고요. 적분은 주로 뭐 의학 분야라던가 항공우주, 여기에 자주 이용됩니다. 신체의 단측면을 나타내주죠. CT 촬영. 이게 이제 인체를 여러 각도에서 투과한 X선을 측정한 다음에 그 단면에 대해 이제 흡수치를 재구성해내서 구현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체 부위를 2차원 또는 3차원 영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제 구분 구적법의 개념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사회과학이라든가 뭐 경제학 이렇게 수많은 모델링을 설명할 때 이 미적분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던가 슈레딩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빼도록 하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만류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죠. 조금만 더 부연해 보고자 합니다. 프린키피아에서 처음 소개된 이 뉴턴의 명작이죠.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데 이제 위 힘은 두 점 질량 사이 질량들의 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 점 질량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런 법칙입니다. 이 내용을 뭐 공식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다만 이 법칙이 천문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내용은 기억해둬도 괜찮을 법합니다. 이 만류인력의 법칙으로부터 여러 법칙이 파생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작게 보면은 달의 세차 운동을 계산하는 데 이용됐고요. 그리고 행성이나 이 해성의 운동, 궤도, 가속도 이런 내용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 운동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회전하고 있는 이제 어떤 물체, 강체에 돌리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회전하는 물체가 이제 이리저리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차 운동을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게 이제 팽이를 보면 되는데 회전 속도가 줄면은 이제 팽이의 축을 중심으로 한 팽이의 회전이 아니고 이 축 자체가 이제 빙글빙글 도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은하계 운동 설명 등에도 좀 적용돼서 이용되는 아주 매우 일반적이면서 어려운 그런 물리학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만류인력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중력 법칙이 나오기 전까지 세상 거의 대부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만능 법칙이었습니다. 이 만류인력의 법칙은 일상생활에는 매우 유효하지만요. 아주 극한 좀 상황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만류인력의 법칙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뉴턴의 이론을 포용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허수 개념. 이 현대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숫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의 개념을 확장시킨 존재예요. 이 적분을 고안해낸 이 천재죠. 라이프니츠. 이 허수에 관해서 이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 존재, 마치 양서류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스럽고 놀라운 영혼의 피난처 이렇게 아주 시적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 허수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건데 이제 실수를 제곱하면 0 또는 양수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이죠. 근데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보통의 숫자와는 달라도 뭔가 한참 다른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자죠. 헤론.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개념이 잡힌 후에 이제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이 본벨비 이 선형 대수학 이 저서에서 허수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나중에 데카르트의 철학서죠. 방법사설. 여기 이제 기하 부분에서 허수라는 개념이 완전히 정착이 되었고요. 수학 천재 오일러에 의해서 허수 단위 기호도 도입되게 됩니다. 현대 수학을 보면은 이제 실수라고 하면은 이제 제곱해서 0보다 커지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허수, 제곱하면 0보다 작아지는 아까의 마이너스가 나온 이걸 합쳐서 이제 복소수라고 부르는데요. 제곱해서 0보다 작아지려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필요하니까 이 복소수를 뭐 적당한 두 실수인 뭐 예를 들어 A와 B에 대해서 A 플러스 BI의 꼴로 나타내곤 합니다. 이거 뭐 전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허수가 기하학적 의미로 수학을 완전히 바꿔놨다. 여기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허수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제 모든 숫자들을 수평으로 좀 그려져 있는 어떤 직선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이 직선 위에 자리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기하학적으로 나타내고자 평면에서 이 수직 방향으로 공간을 넓히는 이 놀라운 사고의 전환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제 노르웨이의 수학자 베셀, 이 사람이 이제 복소수를 좌표에 나타내게 되었고요. 이제 가우스가 이를 이용해서 훗날 호수를 이용한 이 방정식 해에 관한 좀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가? 이러한 허수가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이제 현대 물리학이 이제 양자역학을 베이스로 설명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세계, 이 실수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양자 세계를 설명할 때는 허수가 등장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양자역학의 기초를 이루는 슈레딩거 방정식, 여기에도 허수가 등장을 하고요. 방정식의 해 역시 복소수로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허수의 장점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현대를 보면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전자전기공학, 사실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제 전기나 전자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부분이 이 법칙을 따릅니다. 여기서 허수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고요. 이 복소수의 도움 없이는 미분 방정식의 풀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이자 유머인데요.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전자공학과 전기공학의 좀 교차점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제 친구 대학 교수가 이 아메리칸 이과 유머라면서 알려준 게 있는데요. 전기공학이라고 하면은 만져서 감전이 됐을 때 병원에 실려가는 것. 그리고 전자공학이라고 하면은 만져서 감전됐을 때 아따고 이렇게라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들어맞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연력학이라든가 기체공학, 유체역학 이런 우리 주위의 이제 산업에 수많은 분야에서 이 복소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호 처리나 영상 처리, 신호 분석 이런 파트에서도 복소수가 많이 쓰이고요. 이처럼 이제 허수가 과거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숫자의 혁명이고요. 현대 수학과 물리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 중 하나다. 현대 물리학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우리 세대는 허수를 구하는 산식은 모르더라도 허수의 이름 정도는 알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규분포. 뭐 통계학에서 워낙 많이 쓰이고 있죠. 이제 우리 생활에서 통계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뭐 코로나 통계라든가 각종 여론조사, 선거, 그리고 수능 등급 컷 이런 예측치를 구할 때도 이 정규분포가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집단에 관해서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표본만 조사함으로써 아주 적은 시간과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비용만으로 이 모집단에 관한 정보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쓰임새가 더욱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 원리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정리가 좀 유사하게 성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심 극한 정리인데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몰라도 이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표본 평균과 분산을 안다. 그럼 모집단에 관한 여러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뭐 한마디로 정규 분포는 통계학에서 그 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나온 내용, 맥스웰 방정식. 옛날에 한번 했는데요. 간단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자연과학과 이 공학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은 이 가우스 법칙, 자기 법칙, 패러데이의 전자기도 법칙, 그리고 앙페르의 회로 법칙, 이 내용들을 모두 통합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의 발생,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이제 전하의 밀도, 뭐 전류 밀도, 이런 내용들을 형성을 좀 나타내는 편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을 통해서 빛은 전자기파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러한 방정식들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 이 양자역학이 태동하게 되었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의 이 물리학적의 업적은 뭐 강조를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몇 가지 이야기할 건 더 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쪽 분야 이야기를 한동안 많이 하지 않은 듯해서 오래간만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나마 가장 친숙한 듯한 공식, 방정식, 뭐 법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그냥 그랬었지 정도 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내용, 해리성 인격장애에 관한 부분입니다. 흔히 이제 다중인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해리성 정체성 장애, 흔히 뭐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이라고 불리는 이 정신질환의 한 부분인데요. 어떤 정신적 충격이 계기가 되어서 불안정한 개인의 기억, 이런 일부가 해리됩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증세인데 이 해리성 장애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모두 극도로 희귀한 정신질환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존재의 이 실질성 그리고 이 진실성에 관한 논란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정체성 결여 문제로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은 누구인가, 뭐 이런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때로는 자신이 이제 어떤 복수의 다른 인격을 행동하는 그런 장애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통계상 이 환자의 90%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진 질병인데요. 현재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에 이제 다중인격이라는 명칭으로 학계 정식으로 보고됐는데 그 예를 대상으로 한 보고 자체가 이제 장시간 계속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기방어 체계 일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의학계에서도 이제 관심으로 하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소설 등의 이런 창작물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의학다운 근거를 좀 보면은요,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 실제로 인격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인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리된 정신 상태의 일부가 육체를 장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중인격이라는 명칭을 이제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변경을 했는데 옛날 왜 우리 고대 시대를 보면은 뭐 귀신이 쓰였다, 뭐 혼이 빙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굉장히 무지함의 소산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병 원인을 보면은 이제 보통은 미상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전혀 몰라요. 다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심한 각자의 트라우마적 상황을 겪은 뒤로 진행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병적 방어 기제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소견이 가장 많죠. 이러한 해리성 정체감 장애, 자신의 욕구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대리해서 해소를 하고요. 자신의 자의식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방어스러운 성격이 강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신의 어떠한 욕구 중에서 현실에서 강력히 규제되고 이 자제해야 되는 어떤 욕구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표면화하고요. 각 인격 간의 좀 성격과 기호 등이 좀 반대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평상시 어떤 사람 A의 좀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어떠한 인격체가 뭐 드러난다. 보통은 숨기고 있다가 어떠한 요소로 이게 발현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현상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치료법의 정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각 인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게 통일되게끔 노력하자는 좀 일파가 있고요. 또 어떤 부류에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란 증세 자체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믿지 않는다는 거고 보통 이런 해리성 정체 장애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법률적인 뭐 위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에 관해서 치료보다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뭐 어떠한 의미로든 다중인격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좀 꺼림칙하잖아요. 사람한테는 다 어떤 좀 평균 기대치와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전혀 다른 요소를 아주 다양하게 계속 보여주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은 사회적으로 약간 좀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이 바뀌었나 봐요. 요즘 보면은 이제 다른 캐릭터, 그러니까 부캐, 이 부캐 전성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트렌드 분석을 하는 이런 좀 마케팅 회사들 보면은 이 부캐를 집중 공략해야 된다. 뭐 이런 좀 결론치를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멀티 페르소나, 그러니까 다중자아인데 이게 이제 소비 키워드로 사람들의 일상생활 안에 들어온다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이 다른 환경, 예를 들어 학교나 가정, 직장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부캐를 설정을 하고 이를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면,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바꿔 쓴다. 뭐 이런 내용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마케팅적 요소니까 맞으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캐들이 본래의 원래 캐릭터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각각의 활동으로 행동한다. 제각각 날뛴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잠든 사이에 부캐가 이 몸을 차지해서 어떠한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깨어났는데 본래 캐릭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법은 이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미리 고민한다. 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런 고민이 이 부캐 개념이 생기기도 전인 1970, 80년대에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바로 1977년 자신의 몸속에 자그마치 24개의 인격이 함께 존재한다고 주장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낸 이 연쇄 강간범 빌리 밀리건 사건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빌리의 모습,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해서 이 죄의 면죄부를 줬던 재판부의 판결, 당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 이 빌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과연 이 범죄자 빌리는 제대로 다중인격을 치료받고 교화된 삶을 살아갔을까? 사건을 보면은요, 1977년 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인근 주차장에서 이 여대생 3명을 납치해서 금품을 빼앗고 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리. 이 체포 당시에만 해도 이 지역사회를 뒤로매 떨게 한 흉악범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었던 그는 뭐 당연히 이제 주변 사람이라던가 여론에게 좀 싸늘한 시선으로 보여졌겠죠. 그런데 이 같은 여론이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한 게 이 수사 과정에서 빌리가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특정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뭐 범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안진증을 앓고 있는 듯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정작 체포된 빌리는 이런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범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을 잡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죠. 처음에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범죄자의 변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뭐 여론에 좀 밀려서요. 결국 심리 검사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리에게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빌리가 어린 시절 자신의 계부에게 이 성폭행과 고문 수준의 아동학대를 당한 일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잦은 자살 시도를 했고 이런 그를 보호하기 위한 10개의 이 분리된 인격이 생겨났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거죠. 빌리를 검사한 의사들이 이제 특히 이 중에서 아주 폭력적인 성향의 남성 인격, 그리고 여성의 몸으로 여성을 사랑하는 레즈비언 성향의 여성 인격, 이런 좀 다른 인격들이 각각 강도와 강간 사건을 벌인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첨부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학적 소견에 더해서 당시 미국 법조계에서 이 실력이 좋기로 유명한 이 2명의 이 변호사가 빌리의 무죄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덕분에 10년의 치료 감호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풀려난 빌리, 기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무죄는 동정심에 의한 선고가 아니고 누구나 나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한다. 범죄자의 뻔뻔한 자기 승리에 도취된 오만인가, 아니면 진정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절규인가, 당시의 여러 여론이 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이 난 다음에 좀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왔어요. 빌리를 검사했던 의사와 심리학자 대부분이 학계에서는 좀 존재 여부가 의심되던 다중인격 연구의 선구자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가 크게 인정받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빌리의 사건이 그 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실제 빌리의 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 도움이 된 소견서를 써준 이 윌버 박사라는 사람, 이 빌리 이전에도
이 시빌이라는 다중인격 환자를 상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료기를 책으로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빌리 사건까지 있으니까 이전에 시빌 이 출간 때보다 더욱 많은 TV 출연과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이 빌리의 무죄가 다중인격 유행에 편승한 여론, 이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원한 의학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비판이 계속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계의 언론 매체들이 이제 빌리를 계속 파봤어요. 재판부의 치료 감호 명령으로 10년간 병원에서 지내게 된 빌리가 이제 각종 출판과 영화 제작 제의를 받았는데요. 어이가 없죠. 재판 이전에는 없던 14명의 인격을 또 추가로 증언한 이런 부분까지 밝혀냈습니다. 앞서 이 연쇄강간 사건 수사 당시를 보면은 이제 빌리가 이제 10개의 인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13개의 인격을 추가로 창조해냈고요. 실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인격들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서서히 이제 본캐를 치유해 나가는 이 교사라는 인격을 새롭게 창조했음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들이 이 추가된 인격들은 사실상 여론의 관심을 좀 얻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내용에 편승하기 위해서 빌리가 추가로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죠. 특히 이 빌리의 가족들조차 예전 것은 혹시 모르겠지만 새로운 인격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격이라는 이런 증언까지 했습니다. 수사 때 보여준 10개의 인격은 이 빌리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 추가된 인격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리고 경험치도 전혀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인격 중 하나가 이제 외국어를 유창한다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유고슬라비아어를 할 줄 안다던 빌리의 한 인격이 유독 실제 해당 언어를 할 줄 아는 의사가 존재하면은 갑자기 그 능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빌리의 다중 인격이 연기된 것이란 의심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었죠. 결과적으로 빌리는 이제 감옥이 아닌 일반 사회에서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 관계자들과 일부 심리학자들이 사법부가 빌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면죄부를 줬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제 이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리가요, 이제 예전에 그 연쇄 강간 혐의 무죄 판결 이후에 그 뒤에도 이제 수차례 이 다중인격을 이유로 감옥에 갈 위기를 넘긴 것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치료 감호소에 있던 시절에 의사 결정권이 없다시피 한 여성 환자들을 깨어내서 성적으로 괴롭혔고요. 이 건으로 이제 또 기소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유로 감시가 심한 병원으로 이송이 되니까 이 병원을 탈출합니다. 탈출 후에는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요. 장애연금을 착복하다가 이 다툼이 붙어서 그 사람을 살해한 이런 혐의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빌리는 단 한 차례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오히려 병원에 인권 유린이 있었다면서 재판을 통해 이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의 통원 치료 명령까지 받아냈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아닌 다중인격이 벌인 행위란 그런 이유에서였죠. 그가 저지른 행위에 비해서 매우 좀 관대한 처벌 그리고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역사에서 잊혀져 갔죠. 이 빌리라는 사람이 정말 다중인격이었는가? 그 정답은 본인만이 알 수 있겠지만요.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가장 크게 인생이 망가진 피해자들, 그 사람들은 모두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끝에 계속 회자되면서 면죄부를 얻은 것은 이 질환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 괴롭다면서 방송 카메라 앞에 서고 있는 이 빌리의 이야기뿐이었죠. 이러한 예시는 영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아주 극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 실생활을 보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평소 본인의 이미지, 그리고 생활 패턴, 습관, 능력치, 여기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는 어떤 좀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짐을 제 자신이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좀 사고관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한 요소에 의해서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그때까지 자신의 강한 신념과 가치관을 뒤집는 어떤 언행을 하면은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좀 믿음을 많이 잃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어떤 핵심적인 업무나 내용을 하지 않죠. 물론 진심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본인들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
그리고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그때 발현이 돼요. 지금까지의 행위들이 가짜였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위기가 닥치면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버리고 어떠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돌발 변수가 있다. 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과는요, 더 이상 어떤 중요한 행동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 각자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요, 몇 명의 선인을 옆에 못 두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한 명의 악인을 제 곁에 두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중인격 장애, 정말로 질병일 수도 있지만요. 적어도 저는 이런 분과의 인연을 이어가지는 않을 듯 싶네요. 자, 이 내용이 이렇고요. 다음은 이제 범죄 추리 소설의 트릭, 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뭐 변호사 관련, 뭐 이래저래 뭐 송사가 많았다고 해요. 워낙에 이제 기득권 세력인 종교계를 건드려 놔서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법률적인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 박사니까 뭐 관련된 이제 범죄 관련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도 했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너무 원론적인 부분이 많죠. 그리고 우리와 문화 차이가 다른 면도 있고, 또 실제 사례로 너무 심각한 내용을 예시로 들기도 뭐 하니까, 대신 이제 범죄 트릭의 이야기로 대체해서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추리소설의 재미를 창출하는 요소는 이제 트릭이죠. 범인이 의외의 인물로 밝혀져서 이제 독자의 추리력이 패배하는, 이걸 이제 작가가 구상하고 쓰는데요. 따라서 보통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스토리의 대반전에 무릎을 치고 감탄하는, 사실 이 재미로 추리소설을 보는 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가의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추리소설은 왜 재미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숨겨진 트릭의 재미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트릭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책략, 속임수, 함정 이런 내용을 뜻하는 영어잖아요. 우리말로 적당한 표현을 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반전의 기술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트릭이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추리 작가를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으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가 경찰관이 되었다. 작가가 뭐 탐정이나 수사관이 되었다. 그러면 못 잡는 범인이 없을 것이란 뭐 이런 내용도 많이 합니다. 이 트릭을 두고 일반 문학 작가들이 이제 작품이 아니라 퀴즈 게임이라고 비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재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요도가 있으니까 추리 작가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트릭의 생성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이제 추리 소설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세월이 쌓인 만큼 어지간한 트릭은 다 나왔어요. 항상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참 고된 일입니다. 독자에게 진정한 재미를 주고자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추리 소설에서 이미 사용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추리 소설이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한번 써먹은 트릭은 표절이기 이전에 독자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결과를 알고 보는 스포츠 게임이 주계가 뭐가 재밌겠습니까? 이 추리소설의 기본 플롯이 이제 범인이 범행을 은폐하고 도망치려는 것, 그리고 이를 잡으려는 탐정이나 이 경찰관 대결의 연속인데, 이 쫓고 쫓기는 트릭의 새로움을 작가가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미 발표된 유명 트릭을 다 배제해야 하는 박식함도 보여야 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창작을 했더라도 어디선가 누가 사용한 것과 혹시 겹치지는 않을까 또 계속 살펴야 됩니다. 이 산업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도 계속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의 복수 작가인 경우에는 한 사람은 범인, 그리고 한 사람은 탐정으로 각각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싸우면 이렇게 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디어 경쟁이 끝나면 의견을 교환해서 작품을 보완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독자를 속이면서 트릭을 만들어내는 작업.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이중인격자, 때로는 다중인격자의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요.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범인의 기막힌 속임수를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그 속임수를 폭로하는 탐정의 역할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작가는 꾸준히 독자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인도 속이고 독자도 속여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 트릭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우표 뒷장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작고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심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독자가 흥미를 잃고 반전 충격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트릭의 종류는 대체로 지금부터 말하는 유형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먼저 이제 인간을 이용하는 트릭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죠. 변장을 해서 범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탈출하는 방식. 가장 보편적인 트릭은 이제 남자가 여자로 한다거나 여자가 남자로 변장하는, 청년이 노인으로, 그다음에 젊은 처자가 이제 할머니로, 범인이 경찰관으로 이렇게 변장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1인 2역도 있죠. 이것도 많이 쓰이는 인간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처럼 보이게 생활하면서 범행을 자유자재로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추리소설의 불문율 개념인데 극 중에 쌍둥이를 등장시키지 마라 하는 것도요. 이를 경계한 내용입니다. 변장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예 쌍둥이를 등장시키는 것은 추리 영역을 벗어난 일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워낙 아이디어가 고갈됐잖아요. 예전에 금지했던, 터부시했던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하는 변장도 있죠.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트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은 것으로 변장해서 보험금을 타낸 다음에 외국으로 도망간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시체를 어디선가 이제 감추어 버리고 피살자가 어딘가에 살아있는 듯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좀 고전적이고요. 또 고전적인 거 하나 더 있죠. 장소를 이용한 트릭. 대부분은 이제 밀실을 이용한 내용인데 트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밀실 트릭의 이제 정의로는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리고 범행 시간에 그 안에 범인이 있어서는 안 됨. 그리고 범행 당시에 범인이 실내에 있었더라도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야 할 것. 또 범행 시에 피살자가 실내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범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들어간 흔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피살된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마술이나 어떤 초과학적 도구를 사용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이제 과학적인 내용이 끼어드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 중에 어느 이제 수행하던 도사가 밀실에서 이 침대에 누운 채 혼자 굶어 죽은 시체로 발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그의 침대 곁에는 먹을 거, 과일, 빵, 음료수 이런 음식물이 잔뜩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자살하려고 굶은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난제, 이걸 셜록 홈즈가 해결하는 그게 바로 이 소설의 백미죠. 이제는 워낙 옛날 소설이니까요. 결론을 보면은 이 수행자가 묵은 밀실이 천장이 이제 옛날 건물이에요. 그래서 수십 미터가 되는 대단히 높은 특수한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범인이 수행자가 잠든 사이에 천장에서 밧줄을 내려서 침대에 내 귀에 메고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7, 8층 미터 정도 되는 거기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매달아 뒀던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 곳이니까 이제 발견될 염려도 없고 수행자가 그리고 평소에 고소공포증이 매우 심한 사람이라고 해요. 겁이 나서 꼼짝 못하고 며칠 동안 이 공중 침대에 그냥 있다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이제 침대를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놓고 밧줄을 거둔 다음에 천장을 통해 사라졌던 것이죠. 약간의 무리수가 있지만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살자의 성격을 이용한 거죠. 또 장소와 시차를 동시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범인은 이제 먼저 사람을 죽이고 자동 도어의 꼭지를 눌러서 자동으로 잠기게 한 다음에 창문에서 리모컨으로 뮤직박스에 이 플레이어의 소리 크기를 조절합니다. 마치 안에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완벽한 밀실을 위해서는 보통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옛날에 나온 소설인데 AI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SF 소설의 이제 고전 중의 한 내용인데 고도로 발달된 외계 문명이 지구를 점령한 뒤에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로봇 AI 시대가 열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외계인까지 있는 거죠. 이때 총기류, 무기류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 지구 인간이 이제 로봇의 이제 카메라 기능을 망가뜨린 후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눈을 망가뜨린 거죠.
어떤 좌표에 몇 시까지 가서 손가락을 구부려라 라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의 팔에는 총이 쥐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로봇은 살인이라는 사실관계 없이 단순한 업무 수행, 결과적으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설정도 있었죠. 또 뭐 방 안 어디인가에 이제 칼이나 총을 장치를 해서요. 피해자가 서랍을 열거나 의자에 앉는 순간 이제 흉기가 튀어나게 하는 고전적인 수법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는다거나 얼어붙는 현상을 이용한 트릭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창문으로 비친 태양광선이 탁상 위의 물병을 통과하면서 이 돋보기 렌즈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기의 화약을 발화시켜서 탄환이 나가게 하는 그런 트릭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식 권총으로는 좀 불가능하지만요. 장식품처럼 벽에 걸어놓기 좋은 구식총에서 잘 사용되는 트릭이었죠. 뭐 많죠. 이렇게 총이나 칼 외에도 가스가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한다든가 뭐 화재를 일으킨다든가 원격 조정하는 시한폭탄 뭐 너무 낡은 트릭이라서 이제는 독자가 신기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피살자가 처음부터 실내에 없었던 경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행 시간과 동기를 숨기기 위해서 범행 후에 이 시체를 목적한 좀 실내로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살인을 한 뒤에 급히 건물을 하나 지어서 시체를 그곳으로 옮겨버린다. 그러면 건물을 지은 뒤에 살인한 것이 되니까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죠. 또 읽었던 내용 중에 저 멀리 이제 지방에서 사건을 벌인 다음에 이제 냉동을 해서 서울로 옮겨와요. 자기 아파트에 넣어두고 사건 신고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녹음기나 캠코더를 이용해서 피살자의 목소리를 범행 뒤에 재생시키는 그런 트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이용한 것도 있었어요. 얼음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범행에 사용한 다음에 녹여 없애는 방법. 이건 좀 고전이죠. 그 다음에 얼음으로 이제 화살이나 총알을 만들어서 멀리서 쏴요. 살해하더라도 그 증거가 녹아서 없어집니다. 단서를 찾지 못하게 하는 트릭이죠. 좀 무서운 내용이었는데 실내에서 이제 세숫대에 바닷물을 떠나요. 그리고 얼굴을 집어넣어서 피살자를 이제 익사하게 하면은 이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에서 익사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뭐 별 내용 다 있었습니다. 아주 기발한 방법이었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을 연필 끝에 묻혀 놓아서 이 피살자가 연필에 이제 침을 잘 바르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글씨 쓰다가 무심결에 연필 끝에 이제 혀 대면 가는 거죠. 책장 넘길 때 손가락에 침을 묻히는 사람이 중독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책도 봤습니다. 그리고 코난 도일 거 하나만 더 할까요? 이 런던의 다리 위에서 권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발견돼요. 이제 경찰이 타살 추정을 하는데 셜록 홈즈가 와서 바로 자살로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다리 위에서 자살을 했으니까 자살했다면 권총이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결국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셜록 홈즈는 다리 및 물속에서 권총을 찾아내게 됩니다. 경찰이 이제 처음에 좀 안티 의견을 제시했어요. 아니 죽는 사람이 자기 머리에 권총을 쏜 다음에 물에 권총을 집어 던졌단 말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런던 경찰청의 담당자들이 펄쩍 뛰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홈즈가 이 지적한 증거를 보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론을 보면은요, 이 자살자가 이제 권총에 줄을 매고 그 줄 끝에 무거운 돌을 달아 놓았어요. 권총을 쏜 뒤 자살자의 손에서 권총이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돌의 무게 때문에 강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결국 없어지게 되는 거죠. 참으로 기발한 트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죠. 사무치는 원한을 가진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일본 드라마에서 본 것도 있어요. 살해할 사람을 서로 바꾸어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살해 동기를 찾지 못하게 하는 트릭도 있었습니다. 뭐 워낙 많아요. 그리고 추리소설을 한때 굉장히 매니아적으로 빠졌던 때가 있어가지고 요 범행 트릭만 해도 수백 가지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러한 종류가 이제 대부분 좀 극적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 단순한 도둑이나 강도 사건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건이 살인 사건인데요. 그것도 뭐 여러 명이 피살자가 될 수 있어요. 원인은 대부분 뭐 돈, 원한, 권력. 한마디로 내가 아는 누군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무섭고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주로 제가 봤던 뭐 영화, 소설
이런 쪽에 나오는 트릭이지만요. 굳이 경찰에 가지 않고 이 보험회사 사건 기록 파일만 봐도요. 인간이 과연 살아야 할 이유와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직접적으로 나왔던 내용은 아닌데 이제 과학과 관련된 이런저런 에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이제 평생을 걸쳐서 싸워왔죠. 종교.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종교보다도 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이 유사과학. 그 중에서도 좀 미신. 또 미신이라고 하면은 아마 싫어하시는 이 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요. 이 주역 그리고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살을 더 붙이고요.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합쳐가지고 리처드 도킨스의 과학관에 맞게 그의 사상과 좀 맥을 같이 하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 음양오행. 과연 누가 믿고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우리 지금 책 전체를 보면은요. 이 야훼와 알라 그리고 예수와 붓다에 대한 믿음도 좀 그렇죠?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이 대륙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믿어온 종교도 사실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허술함투성이에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만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뭐 일반 사회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문화, 여기저기에 이 주역 사상, 주역 신앙을 표방하는 이 내용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주역을 좀 신격화하려는, 신화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바로 여기에서 밥벌이를 하는 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인생의 카운슬링 정도의 기대치를 해결하는 정도는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개인의 매력도겠죠? 그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상담해주는 사람의 개인적 능력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좀 법칙화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 주역을 간단히 보면은요, 이 경과 전으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역경과 역전을 합쳐서 주역이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역경이 예언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기서 이제 점사의 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역전은 점사들에 대한 후대 학자들의 유학적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해설을 모두 10개로 나눠서 10익, 그러니까 10개의 날개라는 이런 좀 별명을 붙였는데, 뭐, 이름은 멋있습니다. 뭐,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생소해요. 뭐, 단, 상, 뭐, 개사, 문헌, 설계, 잡괴, 서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냥 단어의 반복이라고 봅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표방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과 전을 합쳐서 주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 경과 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거의 뭐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과 기름의 관계. 유일한 유화제가 이제 주역에 대한 맹목적 믿음인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옛날 글자, 그러니까 한문이죠.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옛날에 이 한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람 삼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물론 어떤 공부나 학문이든지 할 줄 알면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인가? 혹시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문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막 4개국어, 5개국어 하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갔다가 막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제 지인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지인의 이야기인데 핵물리학 박사거든요. 그 앞에서 너무 지식 자랑이 쏟아졌어요. 이 점을 봐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다 민망했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을 보면은요, 이 주역의 문장들 해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점사의 생존 방식에서 그 연원을 기한다고 하는데 너무 명확하게 예측하면은 좀 빗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표현을 해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식의 표현이 많고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 나열합니다. 충분한 설명 없는 갑작스러운 단언을 갑자기 던지기도 하죠. 자신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밀어붙이고요. 아주 집요하게 말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신에 대한 의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강권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역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바다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주역은 이 세상 전체를 포괄하려는 야심에 가득 찬 그런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산과 바다가 아니라 산과 호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 근원을 보면은요, 이 주역이 중국의 내륙에서 탄생했잖아요. 대륙의 패권을 다퉈온 중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이 중앙, 그러니까 중원의 장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원이 세계의 전부였죠. 그리고 이 주역이 탄생할 이 시기를 보면은 지금의 중국 전토도 아니죠. 이 황하강의 한 중상류를 배경으로 한 반경 한 1, 2천 킬로미터 정도의 그러한 영토,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 정도가 그들이 볼 수 있는 세계의 전부였고요. 그러한 세계 속에 바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재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구라고 하면은 이제 황하강 유역, 우주라고 이제 하늘을 보면은 태양과 달이 그들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이 중원의 시선으로 보니까 중원 너머가 보이지 않아서 모든 걸 배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 대신 물이 있지 않은가? 표현만 다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2개 내용을 보면은 8개를 확실히 짝을 지어놨습니다. 하늘과 땅, 산과 호수, 우레와 바람, 물과 불.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 물과 불만 이 경치, 그러니까 풍경이 아니라 원소의 개념입니다. 물의 존재로 바다의 실종을 보완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주역이 이제 64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4개의 메시지 모음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각각의 궤와 그에 대한 해설이 책의 전부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복잡다단한데 64개의 궤만으로 세상을 추격하고 이 아우르는 주역, 이 64개의 이 배열에 수긍하고 동의할 만한 이 삼라만상을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이 규칙을 만들 수 있는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못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수천 년 전에 지금의 중국의 영토만도 못한 아주 작은 땅덩어리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주 일부의 학자들이 만든 그 내용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지어낸 말 아니겠습니까? 뭐 건, 곤, 준, 몽, 수송, 사비, 소축 뭐 이렇게 나가죠.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역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이 1973년에 중국 장사지방의 이 마왕태, 여기서 비단위에 쓰인 주역의 새로운 본이 발견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주역은 현재의 통용 중인 주역과 전혀 다른 순서로 64개를 배열하고 있어요. 게다가 뚜렷한 배열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의 궤보다 차라리 낫다는 거죠. 우리가 유일무이하다고 믿는 주역의 체계는 유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합성의 측면에서 오히려 열등할 가능성까지 있는 것입니다. 점을 보러 가거나 뭐 주역, 사주팔자, 관상,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요, 해는 중천에 뜨면 기울고 달은 차자마자 이지러진다. 뭐 천지는 가득 찼다가 비워지고 시간은 쇠했다가 사라진다. 뭐 이런 어디에나 쓰일 법한 내용을 말만 바꿔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도 재미삼아 이제 지인들이 갔을 때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이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걸 누가 더 세련되게 표현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느냐,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역, 음양오행, 과연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강요하고 간섭할 그런 정말 권위 있는 학문인 것인가?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옛날 사람 같은데 주산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공부의 한 방법이고요.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학문이나 공부보다도 주산의 실력을 늘리라고 강요하던 그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 계속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영어 공부해서 필요 없다. 주산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뭐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혹시 그러한 호구지책이 이것만으로 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주판을 이제 튕기는 자세, 손가락 위치, 허리는 딱 펴고 90도 각도를 유지해라. 뭐 계속 이런 내용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뭐 폭력적인 수단도 동원됐고요. 왜 그랬는가? 그 사람한테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음양오행에 관련된 여러 내용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성 요소와 에너지를 2개 또는 뭐 5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 이 2개 또는 5개의 카테고리만 있으면
이 세상의 복잡 다단한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살아갈수록 이 오묘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고작 이 몇 개의 합종 연행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정말 그렇다면은 저는 평생 이 공부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연히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냥 재미라는 측면, 이 역사의 이 맥락에서 그냥 취급하고 말면 될 이 음양오행의 진리성,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좀 믿음을 가지고 정색을 하고 이런 통에 좀 많은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궁합을 보잖아요. 근데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돼지띠 남자와 소띠 여자가 만나면 불행하다. 뭐 몇 시에 태어난 사람과 뭐 몇 시에 태어난 여자가 만나면은 화목하기 어렵다. 뭐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 내용을 이제 좀 과학적으로 좀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통계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통계치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통계치가 있으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만약에 한 100명 이상 아니면 뭐 1000명 이상의 소띠 여자와 돼지띠 남자가 잘 못 사는 어떤 케이스가 정확히 그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공개가 되면은 그럼 뭐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그게 나한테도 통용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통계치를 어떻게 낸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런 통계치를 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냥 뭐 거의 집락촌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마을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마을에서 죄를 지어서 도망가지 않는 이상 그런 케이스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가?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만약에 본인 일이라면은 본인이 그 데미지를 감수하면은 그 결과치를 수용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통은 자신의 아들, 딸,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보통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로 며느리를 구박하는, 예, 보기 싫은 사위를 배척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신뢰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학문책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된다. 음이었던 것이 변화를 거듭해서 어떠한 극점에 도달하면 양이 되고 양이었던 것도 변화의 극에서 음으로 변신한다.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의 교차 속에서 세상이 구성된다. 만물은 그런 과정에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음양론이란 이 학문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자 이게 전부죠. 여기에 부과되는 설명은 죄다 중언부언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핵심인 주역의 이제 음양 체계가 사실 해와 달이에요. 주역을 포함한 나름 뭐 고도의 음양 체계인 것처럼 보이는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이 내용도 그 안을 보면은 그냥 태양과 달로 최종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태양과 달 그리고 그 둘이 자리 잡은 이 낮과 밤의 순환 속에서 음양의 프레임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음양의 최종 거처는 바로 이 태양과 달이죠. 태양과 달, 이 낮과 밤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음양이라는 개념은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태양과 달은 과연 우주적 진리의 전부인가? 그동안 이 방송에서도 이 우주에 관한 내용 많이 했습니다. 뭐 코스모스도 있고요. 과학에 대한 부분도 많이 했었죠. 우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약 140억 년,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빅뱅 이전에 세계가 어떠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지금도 이제 150억 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과학력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좀 실력의 한계, 그걸 표현한 바에 다름이 없어요. 태양계만 해도요, 수성부터 저기 떨어져 나간 명왕성까지 참으로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름 발달한 것 같은 과학력으로도 사실상 화성 너머는 뭐 전혀 뭐 엄두가 안 나요. 그나마 화성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나오는 것도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다른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볼 수 있는 것은 태양과 달뿐입니다.
근데 태양과 달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 크기가 뭐 엄청난 차이죠. 다만 태양은 멀고 이 달은 지구에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뭐 과학적 내용으로 해서 둘이 비슷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은 지극히 지구적 한계가 있는 아주 작은 진리 중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주적 사이즈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음양 이론 자체를 뭐 별로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의 의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지구적 차원의 쇼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음과 양으로 이완화하는 아주 단순 명쾌하지만 그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놓치는 이 주역 체계. 이러한 허무맹랑함을 뒤집기라도 하듯 이 음양론은 주역이라는 새로운 텍스트를 탄생시킵니다. 나름 살기 위한 좀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역은 이 64회, 뭐 기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하나의 괴는 6개의 또는 양의 효는 이제 가로 세로 이제 막대기로 보면 돼요. 그걸로 이루어집니다. 이 64개의 기호와 이 64개를 이루는 384개의 막대기. 여기에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법칙이 들어있고요. 이 모종의 방식을 통해서 괴 또는 효를 골라냄으로써 미래를 예측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주역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돌림판을 돌리거나 막대기를 책상 위에 돌려서 어떤 모양으로 떨어지는가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64개의 기호들이 기호 자체만으로 무슨 의미를 가진다는 이야기인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름, 각각의 의미가요. 과연 어떤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럴 리가 없겠죠. 옛날 수천 년 전에 아주 원시적인 이 점괘의 기록을 참고해서 당시에 이제 그나마 좀 똑똑해 보이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큰 어떤 좀 선비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발언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강권하는 거죠. 이러한 주역의 근거 따위는 없습니다. 이 괴는 이러하다, 이 효는 이러하다. 뭐 좀 허구죠, 한마디로. 그래서 음양론의 이 현실적인 내용으로 추앙받는 주역, 이 무의미한 음양 막대기 6개씩의 조합, 그리고 당시 유학자들의 어떠한 생각, 이게 결합된 법칙 없는 무질서한 텍스트의 요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역은 이 적어도 태양과 지구, 달 이런 나름의 좀 천문학적 시스템의 근거를 두고 구축된 이 음양론보다도 훨씬 더 좀 형편없는, 좀 떨어지는 이론 체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해 보면은요. 이 주역이 이제 음양의 체계라고 하면은 이제 사주는 오행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행은 이제 5가지 물질이죠. 이 철학을 보면은 최초에 이제 사원소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만물, 이 세상은 물과 공기, 그리고 불과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원소설이죠. 예전 뭐 역사를 보면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얘기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확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동양적으로 표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무, 불, 흙, 쇠, 물. 이걸 뭐 한자로 표현해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이라고 하면은 뭐 멋져요. 그런데 우리 화학 체계가 있죠. 21세기의 이제 화학의 발전이 이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고등학교 때 보면은 중학교였던가요? 이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원소가 기억나진 않아도 이런 표가 있었다. 이 정도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칼칼라마, 아라철 이렇게 시작이 됐죠. 현대의 과학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5개의 오행에 관련된 물질이 아니라 100여 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실제로 실증하고 증명해냈습니다. 수소가 1번, 헬륨이 2번, 질소가 7번, 산소가 8번, 뭐 철은 26번 이런 식으로 총 118개의 주기율표 원소들이 합종 연행을 하면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초보적인 오행론, 어떤 과학적 의의를 좀 인정해주기 어려운 이런 초보적인 내용에 이 5가지 물질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과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이 오행의 주장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봄은 어디서 왔을지 모를 에너지로 나무를 위로 밀어 올리고 여름은 꽃을 피게 해주고
가을은 이 모든 것을 낙엽으로 소멸시키지만 겨울은 이때 사라진 에너지를 조용히 지하에서 보충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옛날의 에너지의 형태를 구분하려고 했던 시도다. 그러면 나름의 과학적 의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내용이 아니면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에너지의 형태를 이 5가지로 정형화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올라가기만 하는 에너지가 있고 감싸 안아주기만 한 에너지가 있을 리 없습니다. 에너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방식을 달리할 뿐이죠. 나무를 예로 들었으니까요. 나무의 성장과 쇠락은 이 자연의 광합성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의 순환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그리고 공전의 부분에서 이해해야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참 뭐 보면 볼수록 더 허무맹랑한 내용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요. 이게 내용을 확장해서 이제 사주가 됩니다. 사주풀이가 이 한 사람의 생년월일을 이 간지라는 매개를 이용해서 오행으로 치환하면서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당연하게도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주가 이제 뭐 이런 방식이죠. 몇 가지 이제 조잡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가족 관계,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큰 이벤트, 이런 것까지 추론해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전지적 시점을 확보하죠. 정리해보면 이 오행과 오행의 상생, 상극, 이런 그들 나름의 문법을 충실하게 확장을 시켜서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말 만능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있다면 저도 당연히 믿겠죠? 그리고 점점 세밀하게 파고듭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역주에 이르면은 이제 우리 생활에까지 아주 좀 사소한 것까지 들어와요. 역주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의 그날 그날의 의와 불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계를 말합니다. 뭐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옛날의 책력, 이게 미신과 점괘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의 운행 질서를 여길로 끌어들여 가지고 뭐 여기 해당하는 땅의 방향, 그리고 운세와 결합, 이걸 이제 모수로 만들어서 여기 해당하는 인간 행위를 규제한다. 뭐 이런 역주를 계속 다는 거죠. 이 역주가 관여하는 내용이 우리의 이제 생활의 모든 부분, 정치와 군사, 뭐 토목, 건축, 주거,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큰일들, 관혼상제, 그리고 우리의 경제, 인간관계, 몸이 아플 때에 관계되는 뭐 의료, 교육, 이런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한의학이 이제 전부였으니까요. 뭐 침 맞는 시간,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시간, 하다못해 머리를 깎는 시간, 이런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괘에 따라서 큰일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까지 이제 규율을 받습니다.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하필 이런 역주를 다는지,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어떠한 자연의 원리와 법칙이 있는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어떤 사회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가 전혀 따져보지 않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내려져 온 그 책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역주를 달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방식 자체에 또 오류가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달에서 많이 어긋납니다. 이 고대의 뭐 역법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도 그런데요. 이 계산에서 나오는 수치와 가장 큰 오차를 유발하는 이 달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달이 이제 지구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 운동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원지점과 근지점이 비교적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 고정된 시점의 위치 관측 자료,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오차가 커요. 그래서 예전에 수시력 같은 데서 보면은 가끔씩 이제 달의 위치를 직접 측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명나라가 이 수시력을 계승했고요. 약간 수정해서 대통력을 간행했죠. 뭐 얘기하면은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 말만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인생에서 어떠한 큰일이 생기면은요, 점을 보러 가는데 그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재미적으로 가도 되고요. 나를 전혀 모르는, 나와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떤 뭐 객관적이든 또는 주관적이든 이 카운슬링 개념의 뭐 상담, 토론, 이걸 해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연말연시에 재미로 토정 비결 많이 보고 놀았습니다. 만세력 다운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나름의 즐거움, 이걸 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제가 아는 이제 인도에서 온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굉장한 좀 슈퍼급 인재라고 대접을 받았고요. 연봉도 수억 이상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인도와 한국의 물가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출세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는 이 카스트 계급의 가장 밑단 그 계급으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는 평생 노예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미국으로 가서 하고 자신의 이 능력과 힘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의 쌍둥이 동생은 지금도 인도에서 소똥을 치우고 있죠.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본인의 소유의 뭐 소를 키우면서 그러한 축사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케이죠. 자기 재산 불려가니까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강제로 아주 최저시급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노예보다도 못한 생활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형제를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태어난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살다 가겠다. 이 내용이 깊게 들어 있습니다. 일종의 세뇌죠. 저는 주역도 이제 사회의 이제 지도층. 왜냐면은 이 시기에는 글자를 안다는 것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자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좀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주역의 맞고 틀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미적인 요소로 보면은 좋을 일이죠. 카운슬링의 효과도 있고, 누구나 고민은 있고 타인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뭐 정신과 의사에게 가는 것을 더 권하긴 하는데, 뭐 고된 이 의학적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된 사람들, 당연히 해당 분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쌓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물음표가 아닐까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 전문적인 책,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 이게 정의가 아닐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무속, 토속, 이런 신앙에 관계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참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어떤 좀 고도의 지적 능력을 발견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쌓인 인간 데이터, 그리고 과학자부터 뭐 인문학자까지, 그리고 판검사, 뭐 경찰에서부터 뭐 범죄자까지, 노인에서 아이까지,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경험의 질은 차지하고라도요. 아마도 그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물론 사회적 대등 관계가 아니고 어쩌면 비즈니스적인 갑과 을의 관계로 만났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쩌면 좋은 만남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다만 그 경험에서 오는 인생 파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성적인 내용으로 말해주는 병원보다 감성적인 표현으로 나를 북돋워주는 이러한 토속, 부속 신앙에서 더 많은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이것을 일반 사회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권력 욕구가 엄청나요. 그래서 항상 권력자 옆에서 단 꿀을 빨죠. 그리고 그 권력자에 대한 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 뭐 무속신앙, 토속신앙, 뭐 기타 뭐 음양오행, 주역, 역술 이러한 학문 체계를 뭐 전혀 믿지 않는다, 완전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물론 저는 과학의 신봉자예요. 그러나 세상을 보면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체가 아닙니다. 아닌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도 물론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을 보면은 이 자연과학이 이루어낸 눈부신 성과에 감탄을 금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도 세상의 이치를 낱낱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미지의 영역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당대 또는 지금 시대에는 옳다고 했던 어떠한 과학적 내용이 얼마 뒤에 처음으로 형편없었던 내용으로 밝혀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DDT나 고엽제의 무차별한 사용이라던가 전두엽 절제술, 그야말로 말도 안 되죠. 뭐 예전에는 이제 장의사와 의사를 겸하는 그런 직업군이 서양에 많았으니까 조금 전에 시체를 해부하고 온 그 칼과 가위로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고 산모를 수술한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뭐 임산부가 많이 죽었던 이런 내용이 불과 몇백 년 전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과학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이 해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여전히 미해결의 내용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 현재에 맞다고 하는 해석조차 나중에는 뒤바뀔 수도 있는 것도 뭐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맹신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경계해야 한다.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사과학, 이 미신 이런 것을 좀 삶에서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에도 무지의 영역, 그 실수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을 극복하는 내용에서 전혀 다른 솔루션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종교와 미지, 신화 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극복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죠. 과학은 오랜 시절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 관찰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이 정반합의 나선형으로 스스로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미신 그리고 잘못된 전통은 그렇지 않죠. 아주 픽스, 고정돼 있고요. 그것을 수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합심해서 모여들어서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들의 밥벌이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가?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가? 만약 3000년 전에 주역을 공부하던 사람과 쇠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당시의 평가는 어땠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현 시대에 우주를 누비는 로켓, 형상기억 금속, 실리콘, 차세대 합금, 비행기나 탱크, 대형 선박까지 이걸 만드는 제철 야금 기술의 발전. 3000년 전의 주역은 아직도 그대로 주역인데 세상을 바꾼 이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량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로 진행해가는 인간의 미래, 우리 인류의 미래에서 더 좋은 이해와 발견을 위해서는 과학적 태도보다 나은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말이죠. 그러나 만약 주역이 지금이라도 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학문적 정의와 발전, 그리고 그 근거와 사례, 타 학문에 대한 비판과 수용, 그리하여 이제 궁극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저 자신부터 주역을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역에 관한 내용이 이렇고요. 음양오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책에 좀 표현이 많이 나온 마녀사냥, 화형,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사냥, 이 정의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요, 이 중세 유럽의 교회 그리고 엘리트 계층의 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아주 슬프고 잔인한 음모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장 잔혹하고 사람들의 눈요기로 인기 있었던 방법이 바로 마녀로 몰린 여성들의 알몸을 이 날카로운 막대기나 창으로 꿰뚫어서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 특히 이제 처녀가 마녀로 몰려서 처형될 때 이 중세의 이제 교회화, 기록화,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끔찍함 그 자체예요. 너무 잔인해서 묘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그림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구글링 서칭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림만 잠깐 봐도요, 인간에 대한 혐오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녀 사냥은 왜 일어났는가? 기득권의 세력 강화와 유지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니 자유니 권리니 이런 멋들어진 이름을 가져다 붙이지만요. 실상을 보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이 기득권들의 이 나쁜 심보, 이게 가장 큰 분쟁과 전쟁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죠. 이제 내부에 어떠한 알력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요, 외부에 적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때 적의 선별 기준은 우리와 역사적 관계가 깊으면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대상이어야 돼요. 일단 전쟁에 지면 말이 안 되니까 내 권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경선이 붙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으면은요, 이래저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보다 싸움 못하는 이웃 나라는 정말 환영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보면은요, 이 기독교 초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중세 초기까지는 이 후대에 마녀나 마법사 등으로 불리던 이런 민간 신앙이 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실 이 카톨릭의 많은 축배, 축일, 성자 숭배, 그것도 이 행사의 유래를 보면은요, 옛날 로마의 우상 숭배,
그리고 유럽의 이 토속 민간 신앙들의 샤머니즘적 성격, 여기가 이제 기독교의 명칭을 더해서 생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성탄절부터도 과연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맞냐?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각 파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종파마다도 뭐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초기에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필요가 좀 컸어요. 이미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의 순수성을 잃고 토박이들의 반감을 줄이고 그들의 환심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가톨릭이나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들지만 뭐 부적이나 주문, 민간 의학, 약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아주 노골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문제가 생겨요. 이 교회의 권력과 지방 유지 이 귀족 간의 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이 종교개혁 이전에도 사람들이 내분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잖아요. 조금씩 교회의 권위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신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명타, 당시 유럽을 휩쓴 이 흑사병. 처음에는 이 병이 도니까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했겠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도 다 죽고 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열심히 목매어서 주여를 외쳤는데 왜 이 신은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성격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게 아마 당연한 내용일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교회로서는 최고의 특효약이 공포 분위기 조장입니다. 한마디로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시 뭐 비록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신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이런 점을 잘 이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대상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마녀인가? 남자는 마법사나 사탄, 여자는 마녀라고 하는데 화형당하고 고문당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로는 남녀노소를 막론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여성주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죠. 뭐 가볍게는 뭐 노동력, 생산성 이런 비즈니스적 측면에서요. 크게는 기독교 교리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여성이 피해자의 절대 다수이고 신분적으로는 하층민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기득권의 세력 확보에 이 여성에 대한 차별, 억압, 그리고 계급에 대한 억압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이중 삼중고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만연사냥,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철이죠. 이게 종교개혁 이전에 이 중세 유럽의 피비렛 나는 신의 이름에서의 처형, 이 살인의 밑바탕이 흔들리는 기득권을 다시 공고하기 위한 기득권 교회 세력의 발광이다. 저는 이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세를 보면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요. 그야말로 종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던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조그만 반론만 들면은 바로 불에 태워지는 거죠. 인간이 정한 이 엄격한 종교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유로운 사상도 없었고 모든 것이 신의 율법을 빙자한 누군가의 이 권력자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던 시대였죠. 여기에 조금만 동떨어지면 당장 악마, 마녀의 낙인이 찍히고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종교 내부적으로는 썩어 들어갔죠. 귀족과 성직자는 서민들을 쥐어짜서 고열을 빨아먹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이런 외적인 활동, 예술 창작물은 종교 예술로만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시대였죠. 이러한 사회 문화적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 양식도 떨어지고요. 인류 자체가 퇴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뭐 중세의 문화, 그리고 중세의 뭐 화려함 이런 것들은요. 그냥 영화에서 만든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 서양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고 그것도 시간이 한참 뒤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죠. 이러한 기간을 절정으로 했던 이 마녀 선풍, 이 13세기 무렵에 프랑스에서 시작해서요. 결국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 이 서유럽 전역을 황폐화시키고요. 17세기 말에 그 여파가 이 신대륙 아메리카에 퍼진 후에 진정되는 참으로 오랜 기간을 걸었습니다. 수만 수십만의 마녀가 교살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아니면 교살당한 후에 불태워지고 또는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져 죽기도 했어요. 여기에 관한 기록도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부러 교회 이 권력자들이 많이 지웠다고 해요.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은 이 1590년경에 독일을 여행했던 한 여행자가 이 기록물을 남겼는데요. 당시 제네바 3개월 동안 500명을 화형, 그리고 이 레이브즈 지방 독일이었는데 7,000명을 불태워 죽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센 지방에서는 하루에 140명, 그리고 알사스 지방에서는 1년 동안 200명, 라부르에서는 4개월 동안 600명, 이런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없앤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마녀 선풍의 시기가 인류의 합리주의와 휴머니즘을 표방했던 르네상스의 최전성기에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풍의 선두주자였던 사람들이 바로 교황과 국왕, 그리고 귀족, 당대의 대학자, 재판관, 문화인들, 한마디로 사회 상류층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녀의 존재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르지만 상당히 옛날부터 존재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국가, 그리고 이 공적인 이 권력들로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이 피해를 입히는 이 시기가 바로 그들이 가장 약했던 시기와 결합한다. 권력은 그들이 힘이 빠졌을 때 가장 잔인하게 변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들을 재판하던 이단 신문관, 정말 아주 크나큰 비난을 받았고요. 이 마녀 재판관들이 이제 한번 휩쓸고 가면은 한 마을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녀는 이제 악마와 계약을 맺어서 악마를 신하처럼 따르고 그 보상으로 악마의 마력이 주어진다. 마술을 부린다. 이런 내용을 계속 설파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녀로 몰려 죽었던 사람들, 아주 고상한 이데올로기적 사상가에서 독초를 파는 시장의 노파, 빈부귀천이나 나이에 적고 많음, 남녀 성별을 모두 불문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피해자의 8, 90% 이상이 여자였고요. 대부분은 45세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녀 사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득권층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계속했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녀들을 화형에 처하고 재판관들은 세상이 정화되었다고 기뻐하며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회가 끝나면 죽은 마녀에게 가하는 마지막 처벌, 바로 재산 몰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재판관과 이 형리들의 인건비, 그리고 고문 중에 피의자가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자신이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이 내용을 발설하게 하는 그러니까 의사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고문을 하는 도중에 바늘값, 바늘 찌르기 요금, 채찍값, 형틀 대금, 밧줄, 쇠사슬, 가위값, 나이프값, 그러니까 고문에 동원된 그런 비용까지도 모두 이 마녀로 몰린 사람들에게서 회수하는 겁니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모든 비용을 죽은 사람이 물어야 되는 거죠. 당시 이 행위가 얼마나 지독했는가. 이 1700년경 중반에 이 독일 쾰른 지방의 대주 교구가요. 이 형리들의 부당한 요금 청구가 너무 심하다고 공정 요금표를 만든 게 드러났습니다. 이 공정 처형 요금표인데 이런 요금들이 조목조목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금의 변제를 이유로 이 처형당한 마녀의 재산은 몰수가 되어서 영주와 주교, 그리고 재판관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녀 재판은 민중들을 상대로 하는 한마디로 돈이 되는 장사였죠. 그럼 이 마녀 사냥은 이 가톨릭의 참 추악한 면인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이제 16세기, 17세기였는데 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던 시기. 그런데 개신교 쪽에서도 이 마녀 사냥의 열기는 가톨릭 못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러 신교 국가에서도 이 마녀 사냥은 꾸준히 이어졌죠. 영국 국교회를 확립한 엘리자베스 1세, 이 마녀 사냥 강화령을 발표했고요.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루터도 마녀에 대한 증오를 언급하면서 루터파 신교 국가에서 이루어진 마녀 사냥을 부추겼습니다. 중세 유럽을 광풍으로 휩쓸었던 이 마녀 사냥으로 희생된 사람, 적게는 30만이라는 설에서 많게는 1000만이라는 설까지 다양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내용은 그들 대부분이 고문으로 조작된 가짜 마녀로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의미는 없지만요. 남아있는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정말 마녀였다면 자신들에게 이러한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가만뒀을까요? 그럼 이러한 인류사에 끔찍했던 마녀 사냥, 과연 지금은 없는가? 중세나 근세보다 지성이라던가 인격적으로 앞선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 이 사람들에게도 마녀 사냥은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대중의 잘못된 믿음을 악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조작하고 희생시킬 때
이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자행했던 유태인 학살, 그리고 1950년대 미국에서 냉전 상황을 악용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공산주의로 몰아넣었던 메카시 선풍, 그리고 뭐 캄보디아 폴포트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마녀 사냥의 핵심은 중세시대였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중세시대 보통 사람들이 정말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우습고 허황되기 그지없는 미신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앞으로도 마녀 사냥은 계속 필요할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대결과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기득권층과 피지배 계급의 대결의 역사이죠. 억압과 압제에 못 이겨서 들고 일어나 성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이제 권력을 잡으면 새로운 기득권이 생겨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보면은요, 백성들의 삶이 그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를 왕건이 통일해서 고려가 되었죠. 그런데 몇 대 지나지 않아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를 타파하고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지만 이 한심한 유교 사대주의에 빠져서 일반 백성들은 죽으니만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뒤에 구한말, 일제시대, 6.25 이후 역사, 그야말로 이 처참함의 연속이죠. 지금도 어림없지만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어느 정도 이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서 이나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층에게 사람을 마음대로 단죄할 수 있는 이 사법적 권한이 전적으로 주어질 때, 이 새로운 마녀 사냥의 피해자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